네, 안녕하세요. 서울국제법연구원 제474회 목욕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국제법연구원에서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원유민입니다. 저희 서울국제법연구원은 85년부터 목욕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고요. 국제법과 외교 현안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정소영 교수님께서 또 저희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센터장님이신 정소영 교수님께서 파리 협정 제6조 국제시장 메커니즘의 내용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십니다. 오늘 토론자로 국제산림과학원의 김래현 박사님, 녹색기술센터의 오채훈 박사님,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이충국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정서영 교수님을 또 박수로 초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목요 세미나에 아마 처음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저녁 식사하고 좀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제할 PPT를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제 준비한 건 파리 협정 제6조 국제시장 메커니즘의 내용과 활용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유민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오늘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우리 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산하의 띵크탱크고요. 거기에 김래현 박사님, 아마 이제 정부 협상대표단에서 참석 기록이 가장 오래된 분 중에 하나로 이제 기록돼 가시는 중 아닌가 싶은데, 김래현 박사님, 그 다음에 또 녹색기술센터의 오채훈 박사님은 또 과학기술부 산하에서 협상대표단 활동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오채훈 박사님,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와 정책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거기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이충국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이 또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발제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이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파리 협정 제6조 국제시장 메커니즘 내용과 활용해 가지고 달았는데요. 일단 백그라운드로 잠깐 왜 이거를 선정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기후변화 일반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아마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만은 한 1년 전쯤에 지금 현재 이제 끝나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서 탄소 중립에 관해서 이제 법안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또 한 번 작년에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외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국외에서 온실가스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감축해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포션이 바로 1년 전에 좀 많이 줄였다가 또 갑작스럽게 또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 법의 시행령이 지금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고시에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국외 감축과 관련돼 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토론 오늘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자주 뵙는 분들이고 가까운 분들이어서 또 저희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눠보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정확하게 파리 협정 제6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에 기반을 해서 우리의 전략을 좀 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파리 협정 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나 국무조정실에서 논의하는 수준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으로는 훨씬 많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좀 너무 좀 협소하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파리 협정 6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이 발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개도국에 가면은 많이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파리 협정 제6조는 클라이밋 파이낸스, 클라이밋 파이낸스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윈도우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특히 개도국의 이제 고위급의 장관급 이상의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이걸 맨 처음에 보여드립니다. 이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다음에 것들 좀 먼저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교토의정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토의정서 때는 부속소 1국가들, 선진국들이 1990년 대비 2011년까지 평균 5%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었고, 이러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플렉서블하게 그렇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플렉서빌리티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유연성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교토의정서상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DM이라든지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이라든지 ETS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연하고 또 비용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아주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파리 협정에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상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카본 마켓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카본 마켓이라는 말은 좀 잘 안 쓰고 저는 그냥 6조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지금 이제 작년 글라스고에서 합의가 된 이제 이행 규칙에 따르면 또 파리 협정 문안에 따르면은 이제 세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세한 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메커니즘의 목적이 자 왼쪽 교토정서에서 있었던 플렉서블리티 메커니즘은 플렉서블 앤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여기 문구를 잘 읽어보시면 중요한 키워드들이 일단 NDC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 라는 겁니다. NDC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 6조나 그 다음에 이행규칙 잘 읽어보시면 이 NDC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NDC는 아시겠죠?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해가지고 파리 협정상에서 국가 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계획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걸 국가 온실가 감축 목표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시던데 그거는 제가 볼 땐 NDC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약간 좀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NDC를 이행하기 굉장히 중요한 틀이고 여기서 또 파리 협정에 있어서 우리가 means of implementation으로 테크놀로지와 파이낸스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로우 카본 테크놀로지를 트랜스퍼하거나 디벨롭할 수 없는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서스테인 디벨롭먼트를 달성하는 그러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 지금 글로벌이라고 보여드는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국제사회에서 파이낸셜 플로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랜트도 있고 그랜트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ODA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파이낸스 툴에서 뭐 데트라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기 빨갛게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 교토 의정서상에서 사용이 됐던 마켓 메커니즘이 차지하는 포션입니다. 즉 개도국에 있어서 개도국 관점에서 보면은 개도국이 NDC 자기들의 NDC를 만들고 저탄소 발전을 추구를 하고 그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재원들의 마련이 필요한데 제가 왜 이렇게 재원 처음부터 말씀드리냐면 개도국에 가면은 개도국에서 이 파리 협정 6조에 관심을 갖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어떻게 파이낸싱의 소스로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트랜스퍼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다가 보면 이행을 하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전통적인 이 교토 의정서적인 이런 측면에서 요거를 보면 포션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러한 측면을 이해를 하게 되면 파리 협정 6조가 여기 있는 상당 부분을 커버하는 그런 것으로서 기능을 하고 디자인이 가능하다. 라는 측면에서 너무 그렇게 좁게 볼 필요는 없겠다. 그런 것들이 뭐 돼야 된다라고는 문구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돼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이상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파리 협정문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CDM 사업이 가장 많이 됐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자국의 클라이밋 파이낸스에 관한 여러 가지 소스들, 그 중요성들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CDM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우리가 액세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6조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 6조의 이게 그 문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6조는 파리 협정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Pursue Voluntary Coope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자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통적인 그런 카본 마켓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사실 여기서 마켓이란 말은요. 여기 딱 하나 있습니다. 탈항의 non-market approach 해가지고 비시장 메커니즘이죠.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 나머지는 그래서 마켓과 관련된 것이나 정도로 해서 이렇게 반대 해석이 가능한 거지 1항부터 7항까지는 마켓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그런 측면에서 파리 협정 6조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우리가 말하자면 협의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카본 마켓이라는 측면에서 파리 협정 6조를 당연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위에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이밋 파이낸스 소스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퍼블릭 소스도 있고 프라이빗 캐피탈도 있고 그다음 디벨롭 뱅크 타입의 인스트루먼트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카본 마켓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6조를 볼 때는 이 카본 마켓이나 클라이밋 파이낸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토 의정서 시절 당시에는요 여러분들이 2005년 2000년대 초반에 어디 가서 책방에 가셔 카본 마켓이라는 단행본이 있다고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요 거기 있는 클라이밋 파이낸스에 대한 책을 사서 보시면 그 안에는 거의 이 카본 마켓밖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파리 협정은 NDC라는 게 나와가지고 국가의 저탄소 경제를 설계를 해서 그걸 이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낸스가 말하자면 기획재정부 같은 아주 큰 재정 부분의 역할이 커진 거고 요즘에는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클라이밋 파이낸스란 책을 단행본을 이렇게 가서 외국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전통적인 카본 마켓은 일부러 되어 있거나 없는 책들도 많고요. 다른 아까 말씀한 다른 중요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이낸싱의 여러 가지 인스트루먼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아티클 6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제6조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협의의 어떤 카본 마켓보다 굉장히 NDC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협상을 보면은요. 협상의 경우에는 2015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캅21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직후부터 작년 11월 글라스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협상의 세션들이 계속됐습니다. 여기서 초기에는 제 6조 협상 세션에 가면 저는 여기에서 거의 이제 6조 협상 세션을 다 담당을 해서 들어가 봤었는데요. 6조 협상 세션 초기에는 몇 국가들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가가지고 2018년까지 원래는 협상을 다 끝나자고 그랬었는데 그때 6조가 끝나지 않았었는데 2018년 정도 되니까 개도국들이 이 파리 협정 제6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갑자기 깨닫게 돼가지고 이때부터 협상장에서 굉장히 많은 델리게이션들이 와서 협상에 참여를 하고 아마 가장 핫한 그런 그 협상의 세션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초기에는 옛날에 CDM 같은 뭐 그런 거 논의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쉽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테크니컬하고 하면 잘 모르기도 하니까 그러다가 이쪽에 와가지고 이게 개도국들의 메인 파이낸싱의 소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개도국이 깨닫고 나서 이제 와서 굉장히 많은 인풋들을 넣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협상의 이 역사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이렇게 카본 마켓과 클라이언트 파이낸스를 분리해서 보던 교토 의정서 시절에서 이제는 같이 함께 볼 볼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리 협정의 6조의 텍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리 협정 제6조의 텍스트 전부입니다.
제가 요 텍스트는 이제 여기저기서 뭐 정부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계신 분들 제가 조금 강의를 해드릴 때 편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1항의 경우는 사망의 경우 2항과 3항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4항부터 7항의 경우는 짙은 남색으로 되어 있고 8항과 9항은 저기 초록색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은 제1항은 샤포에 해당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데에 다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항부터 3항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오늘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위 국가 간에 자발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협력적 접근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Corporate Approach에서 불리는 국가들 간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파리 협정 6조 2항과 3항에 있는 이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UNFCC 사무국에 전화해서 파리 협정 6.2의 Corporate Approach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거는 국가들이 만드는 겁니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국가들이 아주 뭐 편하게 만들면 되는데 International Transfer Mitigation Outcome을 사용하기 위한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배출권이라고 굉장히 용어가 잘못돼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해외 배출권이라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International Transfer Mitigation Outcome입니다. 어떤 개도국을 상정하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의 결과 온실가스 감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이동을 시키면 트랜스퍼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국경을 넘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이전된 온실가스 감축 결과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배출권이라고 되어 있는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고요. 이거를 뭐 크레딧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굳이 크레딧이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UNFCCC 모호법에 의하면은 요 미리게이션 아웃컴은 원래 뭘 뭐냐면 유닛을 말합니다. 유닛으로는 크레딧으로 될 수도 있고 다른 단위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이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단위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이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누가 그렇게 하죠? 파티스 그러니까 당사국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얘네들은 어디에 사용을 하게 돼 있냐? Towar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입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건에 다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Sustainable Development, 특히 개도국이 관심이 있는 건데 그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Environment Integrity와 Transparency를 인슈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건정성을 담보를 하라는 건데 여기서 환경 건정성은 제가 파란색으로 쓴 로버스트 어카운팅, 더블 카운팅 두 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하면 국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authorized by participating party 모든 것들을 국가가 관장을 하라 이겁니다. 좀 자세한 건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6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그다음에 사항으로 오시면 여기서 A 메커니즘 돼 있습니다. A 메커니즘 to contribute to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is hereby established under authority and guidance of the conferenc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메커니즘 여기서 A 메커니즘은 사실상 협상의 아까 긴 협상의 결과 지금 현재 오늘로 이 A 메커니즘이 어떤 건가요? 하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퍼레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2, 3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워크 프로그램 만들어서 또 협상이 조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메커니즘이 생기는데 이 메커니즘은 보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SDM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SDM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협상 용어는 아니고요. 하나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닉네임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영어는 A 메커니즘 또는 6.4 왜냐면 6조 4항의 규정이 되기 때문에 6.4 메커니즘 이렇게 보통 들리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달리 여기 보시면 hereby established under the authority에서 이게 뭐냐면 UNFCCC가 UNFCCC 산하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by public and private entities라고 보이시죠? 이 6조의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파리 협정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사부분 프라이빗 섹터가 관여를 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섹터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고 있고,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도 그런 참여가 authorized by a part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프라이빗 섹터가 잘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authorize,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몇 가지의 것들이 있고, 역시 뒤에 보시면 to fulfill thi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DC를 활용할 수 있게, NDC를 이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다른 것들이 좀 몇 개 있고, 여기 보시면 더블 카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6조에서 가장 중요하고 테크니컬리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어떻게 여기 있는 미티게이션 아웃컴이 A라는 국가에서 사용이 됐는데 B라는 나라에서 똑같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environmental integrity, 더블 카운팅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뭐 간접비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좀 있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항부터는 이거는 좀 정치적인 성격에 의해서 볼리비아나 아주 최소한의 몇 개의 국가들이 당시 2015년에 파리 협정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이런 시장과 관련된 것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시장과 절대 관련 없는 거를 여기에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그런 메커니즘이 여기 끼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협상의 현실이란 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컨센서스에 의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우리 UNFCC의 체제상 협상을 종결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네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 만들어놨잖아요. 통상 저희들이 6조 메커니즘에 관해서 얘기하면 6.8도 나중에 쓰이긴 쓰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은 6.2, 또 6.4 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11월 달 글라스고에서 이제 요 2016년부터 얘네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이행 규칙에 대한 협상이 있었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협상을 완전 타결하는데 항상 발목을 잡았던 6조에 관한 협상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영국 정부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 글라스고에서 그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시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6조에는 세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다. 그래서 6.2에서 6조 2항과 3항이 규율하는 메커니즘, 6조 4항부터 7항까지가 규율하는 메커니즘, 그다음 6.8에서 9까지 규율하는 메커니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6.2항에서 규율하는 메커니즘은 여기 본문 용어 보셨겠지만 Corporate Approaches라고 부릅니다. 코퍼레이터 협력적 접근법이라고 보통 부르고, 협력적 접근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가이드라인, 여기 보시면 용어 자체도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6.4조에 가면은 여기서 메커니즘을 아까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를 UNFCC가 직접 만든다는 게 이미 용어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non-market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오늘은 시간상 제가 많이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2 메커니즘 corporate approach에서 가는 모든 것들이 government to government로 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voluntary다. 그다음 bottom, government들이 국가가 자유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면서 이건 바텀업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여기서 키는 이트모다. 이트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 이트모가 우리나라에서 소위 국외 감축분이라고 불리는 게 이 이트모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파티 드리블입니다. 파티스 쉘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국가들 간에 뭘 하는 겁니다. 6.2 메커니즘을 프라이빗 섹터가 디자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 Integrity,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 더블 카운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toward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그 NDC를 이행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4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기존의 CDM과 상당히 유사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언더스탠딩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보면 꼭 CDM과 유사하게 하는 것보단 교토 메커니즘,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과 좀 더 유사하게 만드는 게 더 방법론상은 맞는데,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은 거의 국제사회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CDM이 좀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에서 어쩌다 보니까 CDM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CDM적으로 디자인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FCC가 직접 운영을 하고, UNFCC 사무국에 가면 이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유닛도 있죠. SDM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유닛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이제 SDM이라고 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탑다운이다. 왜 탑다운이죠? UNFCC가 만들어 놓고
국가들이 원하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려면 얘네들의 룰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빗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Overall Mitigation Global Emission, Share the Proceed인데 Overall Mitigation Global Emission이란 건 뭐냐면 OMG라고 보통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전체 만들어지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2%를 무조건 캔슬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이동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더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OMG라는 거고 쉐어 프로시드는 우리나라 컨셉은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를 5%, OMG로 2%, 총 사업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면 그중에 7%는 본인들 국가 사가는 트랜스퍼를 받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섹터라든지 누가 되더라도 그거는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너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하나는 5%는 간접비로 2%는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는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OMG와 쉐어 프로시즈는 6.4 메커니즘만 적용이 되고요. 같은 내용을 6.2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OMG나 SOP에 관해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도 나중에 보면 좀 중요한 차이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국제사회에서 보면 협상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만은 6.2 메커니즘과 6.4 메커니즘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압도적으로 6.2 메커니즘들이 훨씬 많이 활용될 거라는 게 제가 아는 한 기본적인 언더스탠딩입니다. 왜 그러냐면 6.4 메커니즘은 아무래도 탑다운이고 뭔가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6.2를 통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언더스탠딩이 협상에서는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아마 그래서인지 UNFCC 사무국에서도 기존의 CDM 유닛을 SDM으로 바꾸면서 그 부서의 규모를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라스고에서 이제 이행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2조의 가이던스 아까 말씀드린 6.2는 메커니즘은 가이던스에 따른다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게 제가 오른쪽에 여기 보여드리는 게 그 협상 문서에 이행 규칙 6.2조 이행 규칙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됐고 이 왼쪽에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이 이제 뭔지 그래서 여기 이제 산림 관련된 분들도 좀 들어오셨는데 예컨대 우리나라 산림청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 규모가 과연 뭐냐 이거 정의를 먼저 법학하시는 분들은 항상 정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예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면 6조를 활용할 수도 없게 되는데 기존에 특히 EU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EU 쪽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뭐 ETS 제도라든지 자기들이 굉장히 그 익숙한 CDM 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DM 안에서는 사실은 산림 부분은 거의 사업이 되지 않았고 교토정서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레드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산림 부분 따로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CDM과 레드 플러스는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미리게이션 아웃컴이 리무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트모에 리무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산림 부분이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산림은 흡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흡수원이니까 통상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다른 섹터랑은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들이 꽤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여기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그런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파티시페이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코레스펀딩 어저스먼트 보시면은 제가 뒤에도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벌써 뭐가 많지 않습니까? 이 코레스펀딩 어저스먼트가 뭐냐면 아까 더블 카운팅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이중 계산 안 하면 뭘 해야 되지? 그게 코레스펀딩 어저스먼트 상응 조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상응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리포팅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제3자 리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 어떻게 레코드 다 적어놓고 트래킹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6.2조에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한동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저 나름대로 만들어 본 슬라이드입니다. 자
자, 요 슬라이드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지금 아셨겠죠? 아, 이 파리 협정은 제6조가 이 그 소위 카본 마켓인지 뭔지 국제 시장 메커니즘이 뭔지 그거를 관장을 한다. 우리나라의 국외 감축과 관련된 것들이 이 파리 협정 6조에 관한 문제다. 그건 하나 이제 아셨을 테고요. 두 번째로 파리 협정 6조는 보면은 메커니즘이 세 개가 있다. 하나는 6.2조에 관해서 코퍼레이트 어프로치에서 협력적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국가가 자발적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A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는 6조 4항의 근거를 두고 있는 예전에 CDM과 유사할 것으로 되는 UNFCC가 직접 운영을 하는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6.6조 8항에 가면은 non-market 메커니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컨트로버셜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협상에 대한 논의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ETS라는 배추권 거래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추권 거래제도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섹터들의 약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회사들이 말하자면 컴퍼니들이 ETS 상에서 부담에는 온실가스 감축해야 되는 활동을 국내에서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외국에서 하더라도 그걸 우리나라에서 활용을 하면 어쨌든 글로벌리는 온실가스가 주니까 좋지 않냐. 이런 컨텍스트에서 외부에서 뭔가 온실가스 감축 행위를 가져오면 그 크레딧을 우리나라 ETS에 합당하게끔 바꿔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업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소위 해외 외부 사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활동들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했느냐? 요거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자, 그 CDM 사업이 교토 의정서상에 있었고 교토 의정서는 2020년까지 지속을 했습니다. 비록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간 기간에 여전히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CDM 사업을 계속을 했고요. 그걸 우리나라의 배추권 거래 제도에 활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배추권 거래 제도에 의한 어떤 자기의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달성하는 것 이외에 좀 더 다른 프라핏 스킨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파리 협정 6조 협상은 그 중간에도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오해라고 그럴까요? 뭔가 아주 정확한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파리 협정 6조는 무조건 이런 활동을 계속 보장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언더스탠딩이 있었는데 자, CDM 제도는 일단 2021년도부터는 아예 없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CDM 제도에서 만들어진 크레딧을 CER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레딧은 교토 의정서상에 만들어진 CER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파리 협정에서 이거를 그대로 자동적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상당 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인정을 할 거라고 어슴을 하셨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협상 현장에서 제가 본 바로는 EU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는 CER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EU의 ETS 제도를 운영하면서 외국에서 만든 CER이 우리나라 외부 사업처럼 그렇게 EU 배추권 거래 제도에 유입을 허용하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BTS 제도 좀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가격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자기들 ETS 제도 다 바꾸면서 절대 CER 이제 인정 안 한다고 그래가 다 털어내고 있었거든요. 그게 협상에 반영이 돼가지고 뭐 EU의 협상가들은 뭐 인바라먼트 인테그리상 안 된다 뭐 이런 좋은 수사를 쓰긴 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제 EU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거 인정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지금 협상 결과 뒤에 보면은 뭐 그나마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되긴 했지만 그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럼 국외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과연 뭘 할 것이냐. 지금 탄중법상에서 또는 시행령상에 만들어진 어떤 그 제도들도 있는데 제가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6조에 대한 언더스탠딩은 좀 좁게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6조에는 메커니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6조에는 세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제가 6.8은 빼도 될 것 같으니까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커니즘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2, 6조 2항에 기반을 둔 Cooperative Approaches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이 있고 6.4의 A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죠? 자, 6.4A 메커니즘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Cooperative Approaches에 관한 거는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6조 문안 처음에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 ITMO, Mitigation Outcome이 A라는 국가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B라는 국가로 국제적으로 이전을 시키는 게 ITMO다. 그렇게 되는 게 ITMO다. 그게 그죠? 유닛이 ITMO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6조 자체는 뭐에 관한 거냐면요.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어떻게 이전시키냐? 그겁니다. 출발점이 뭐냐? 여기에는 이미 있는 유닛이 있어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크레딧이라 부르시던 뭐라 했던 호스트 국가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어요. 100이라는 유닛이 있어요. 100이라는 유닛을 어떻게 B라는 국가로 국경을 넘어서 이전을 시키는데 그럼 A라는 국가는 50이라는 걸 이전을 시켰다 그러면 A라는 국가에서도 그 50이라는 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됐어요라고 유엔에 보고하고 B라는 국가가 다시 그걸 가져와서 우리도 외국이지만 우리나라에 기여하기 아까 저기 외부 사업 컨셉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해외에서 줄인 것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결과에 반영합니다. 두 번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corresponding adjustmen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orresponding adjustment 한번 개념을 좀 더 확실하고 해서 제가 돌아가도록 하죠. 자, 이게 corresponding adjustment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도식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파티 A는 acquiring 파티입니다. acquiring 파티니까 ITMO, 우리나라에서 국외 감축 결과라고 뭐 불리기도 하는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오는, 가지고 이전시켜 와서 가지고 오는 그런 국가가 되겠어. 우리나라를 상장을 하죠. 그다음 파티 B는 트랜스퍼링 파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무슨 에너지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산림 사업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겠죠. 그럼 거기서도 온실가스 감축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이제 이전을 하는 국가니까 트랜스퍼링 파티가 인도네시아 같은 개도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니까 인벤토리,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현재 배출량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여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배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B라는 국가는 보면 이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여기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그 나라가 잘했던 다른 뭐 어떤 뭐 예기치 않은 좋은 점이 있었던 이 나라의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국가에서는 4메가톤을 더 배출하고 있는데 B 국가에서는 4메가톤을 이렇게 배출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유가 있잖아요. 2메가톤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셉은 이거예요. 이쪽에 있는 4메가톤 이 나라에 더 배출한 걸로 치고 이 나라에 배출한 걸 줄이는 걸로 해주면 똑같잖아요. 이전을 시키고 양쪽에서 조정을 하면 0이 되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corresponding adjustment입니다. 이쪽에서 옮기면 이쪽에서는 배출량이 늘은 걸로 하고 옮겨와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활용하면 줄여야 된다. 이것이 corresponding adjustment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6.2 메커니즘의 이 cooperative approaches는 뭘 하는 메커니즘이냐? 아주 6조에 적혀 있는 것만 보면은 이런 mitigation outcome이 ITMO가 mitigation outcome이 B라는 국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어떻게 한국으로 ITMO가 있어요. 4메가톤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인벤토리, 이 나라 인벤토리에서 한국의 인벤토리를 옮길 것이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까? 이게 옮기면서 뭐 돈을 주든지 뭐 어떻게 해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인테그리티를 보장하라고 그랬잖아요. corresponding adjustment 제가 말씀드린 걸 그걸 반드시 해라 라는 것만 다룹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뭐 해외 감축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6조를 생각하면 뭘 얘기하냐면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개념적으로 6조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6조는 그냥 그 이전시키는 것 자체만 하는 게 사실 6.2 메커니즘에 다합니다. 근데 저도 뭐 여기 계시는 전문가나 뭐 정부에 계시는 분들 가끔 제가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염두에 둡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어떻게 디자인할까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2 메커니즘은 이전시키는 것 그 자체만 하면 되고, 사실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들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기구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이전시키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이전시킬 때 계약 뭐 컨트랙트 맺어야 될 거고, 거기에 어떻게 뭐 조항을 내고 이런 데에 주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요 밑에 있는 것으로 내려와 보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왜? 자, 6.4 메커니즘, 그런 의미에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럼 뭔가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온실가스 감축 결과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 할 때 6.4 메커니즘은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만들어 놓을 거냐. 거기 가서 재생에너지에 무슨 파워플랜트를 건설할 건가, 아니면 산림 관리를 잘해서 흡수원을 더 늘릴 것인가, 이런 것들은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6.2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 6조에선 유일하게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 게 6.4 메커니즘입니다. 6.4 메커니즘, 아까 텍스트 제가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는 이전시키는 거에 대한 워딩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미티게이션 아웃컴을 제너레이트 할 것이냐에 관한 규정이 6.4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온실가스 감축 결과, 그 결과를 이전시키는 게 6.2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4 메커니즘을 활용해서만이 가능하다고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배추권 거리에 대해서 해외 사업할 때 CDM 사업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아, 그게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거는 여기에서 만드는 거고, 여기 제가 뭔가를 많이 써놨잖아요. 제가 같은 라인에서, 자, 파란색은 뭐냐면은 트랜스퍼 하기 위한 거라고 써놨고, 여기 빨간색은 제너레이팅을 하는 거, 미리게이션 아웃컴, 뭐 유닛이 됐던 뭐 크레딧이든 이걸 제너레이트 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여기 초록색은 6조 미티게이션 아웃컴을 만드는데, 제너레이팅을 하는데 6조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메커니즘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제가 이렇게 해서 선을 3개를 그어놨는데, 자, 코퍼레이트 어프로치에서 6.2 메커니즘이 뭔가 해서, 자, 제너레이라는 게 산림 부분, 여러분들 파리 협정 아시는 분은 여기 산림 쪽에서 오신 분은 당연히 아시지만 제5조에 산림에 관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해서 구체적인 산림에 관한 거는 교토 의정서상의 레드 플러스의 메커니즘이고, 레드 플러스는요, 이 6조에 이전시키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레드 플러스는 현재로서는 그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result based payment로 해가지고 그걸 이전시키다 보면 그거를 여기에 지금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드 플러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미리게이션 아웃컴도 있는 거예요. 협상에서는 여기 김래현 박사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나라의 산림청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트모에 그걸 넣었어요라는 건 뭐냐면, 이트모의 정의에 레드 플러스에서 만들어지는 그 유닛을 말하자면 이트모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여기서 미리게이션, 트랜스퍼 미리게이션 아웃컴이 6.4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레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6.4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2개로 쓸 수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CDM 사업에서 그 CDM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호스트 국가가 다 활용할 수도 있고, 나눠가지고 또는 전부를 다른 국가가 활용할 수 있게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3 메커니즘의 결과는 셀프 유스도 가능하고, 다른 나라로 트랜스퍼 할 때는 크레딧으로 하라고 6.4 이하로 하라고 지금 협상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4 이하를 트랜스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트랜스퍼 하지? 트랜스퍼 하는 6.4 이하를 하는 관장은 6.2조가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JCM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JCM이란 건 뭐냐면은 교토 의정서상에서 CDM 사업에 관해 너무 방법론이 복잡하니까 그걸 좀 플렉서블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러한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6.2 메커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JCM의 말하자면 그 수행 조직도입니다. 일본하고 인도네시아가 조인트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뭐 레드 사업을 하든 뭘 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일본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PDD가 있다 뭐 어쩌다 이런 거는 호스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사업 계획들이에요. 그런 사업 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결과가 되면 어떻게 이전을 시키다라는 건 따로 이제 이 안에 이제 약정을 하는 거죠. 양 국가들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JCM이라는 거는 6.2 메커니즘, 6.2조에서 만드는 그런 이전에 관한 거와 호스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다 같이 결합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JCM이라는 게 6.2 메커니즘인데 6.2 메커니즘을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JCM 전체를 6.2 메커니즘 만들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JCM을 통해서 뭐 따로 내가 방법론을 만들어 가지고 살림을 할래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매드 사업을 해서 활용을 해도 되고 그거는 여러 가지 선택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오신 분들은 레드 사업을 한다고 해서 6조의 모든 문제 해결, 국외 감축 문제가 모든 걸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중에서 뭐 프라이빗 섹터도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는 뭐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만 제가 항상 워닝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가서 거기 사업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6.3의 셀프 유지해서 이거를 다른 국가를 이전하기 위한 6.2 메커니즘 통해서 활용하는 거에서 레드 사업을 가서 해서 레드 사업 하기로 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30% 쓰기로 했는데요. 근데 그거를 진짜 이전시키기 위해서 6.2 메커니즘을 이용을 한다면 그거는 국가가 어토라이즈를 해줘야 됩니다. 그 국가라 하면은 호스트 국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있겠지만 그것을 사용할 우리나라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6.2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아주 협의로우면 이전하는 것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산림 같은 걸 예를 들면 레드 사업을 기반한 5조를 활용할 수도 있고 6.4 메커니즘에도 앞으로는 이제 산림을 넣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6.4 메커니즘 만드는 산림을 트랜스퍼하게 되면 여기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6.2조가 관장을 하게 될 거고. 뭐 JCM과 같은 거를 뭐 우리나라가 JCM을 할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 비슷한 걸 만들어서 직접 하는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ETS를 서로 연계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협상에서는 거의 뭐 EU만 유일하게 주장을 하는 옵션이고요. 전 세계에서 ETS가 진짜 연계된 케이스는 사실은 스위스하고 유럽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테크니컬리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가 하신다고 그러면 ETS를 링크해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언더스탠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메커니즘들 여기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써놨잖아요. 인터넷 트랜스퍼 옹리만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미리게이션 아웃컴을 해서 유닛을 제너레이트 하고서 트랜스퍼까지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6.2 메커니즘의 하나의 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다. 6.4 메커니즘 따라서 6.4 메커니즘 따라서 제너레이션을 하면 셀프 유즈와 트랜스퍼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셀프 유즈는 100% 호스트 국가에서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CDN 같은 활동을 해서 그 나라에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테크나 트랜스퍼도 해주고 좋은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도 활용 안 하겠다. 우리는 진짜 도와만 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말하자면 셀프 유즈의 컨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탄중법에 보면 지금 현재로는 이 6.4 메커니즘을 굉장히 염두에 둔 그러한 그 메커니즘만을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고 거기 읽어보면은 사실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은 오히려 우리 국내적인 것만 많이 규정이 되어 있죠.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규정이 별로 없어요. 국제사회에서 보면은요. 지금 앞으로는 이런 그 기존에 있었던 친숙했던 CDM 정도에서 6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컴플라이언스 목적의 어떤 국가 온실가스 감축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유닛들이 미리게이션 아웃컴이 많이 쓰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호스트 국가에서 베트남에 가가지고 무슨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처럼 초기에는 얘네들이 잘 모르니까 뭐 30% 줄게, 50% 줄게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베트남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더 비싼 조건을 대거나 더 어려운 조건을 대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다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JC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corresponding adjustment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아까 처음에 볼 때 6.2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3개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렸고 그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6.4는 아까 말씀드린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 MPG인데 여기서 보면은 6.4 메커니즘에는 내용들이 보세요. 6.2 메커니즘의 제목 모델은 좀 다르잖아요. definition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role of conference party serving이라는 건 뭐냐 UNFCC가 관장을 한다는 탑다운을 규정한 겁니다. 거기에 슈퍼바이저 룰을 어떻게 운영할까 구체적인 룰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가버넌스 어떻게 할까 조직을 어떻게 할 것에 관한 규정들인 거 아시겠죠? 그죠? participation responsibility는 뭐고 그다음에 액티비티 사이클 이거를 프로젝트가 되려면 액티비티 디자인에서부터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이런 것들을 쭉 거기 항목 적어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레지스트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share of procedure 아까 말씀드렸죠. 5%의 간접비라고 말씀드렸고 2%의 OMG 그래서 글로벌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게 2%라는 게 여기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avoiding use of emission reduction by more than one party 그래서 더블 카운팅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고요. use of emission reduction for 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 이게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좀 강조를 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려는 건데 작년 글라스고에서 전혀 예상치 않고 기존의 협상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요거에 관한 규정이 들어오리라고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게 갑자기 확 들어와서 너무 빨리 들어왔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다루자니 협상 시한은 없고 일단 마무리해서 나왔습니다. 협상가들이. 그래서 그게 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s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의 프라이빗 섹터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CDM 사업이 있으니까 CDM 사업을 어떻게 그러면 전환을 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더 남은 시간 슬라이드 한 2-3개를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프라이빗 섹터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조가 거의 유일하게 6.4 메커니즘에서 프라이빗 섹터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규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6조에서 그 미리게이션 이트모가 사용되는 거는 아까 제가 6조 텍스트에서 보면 뭐만 나와 있죠? NDC를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6조 텍스트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 이행규칙 협상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other purpose라는 이름이 들어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other purpose를 위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other purpose에 2가지가 있어요. international mitigation, 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s.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이트모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갔고 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s는 뭐냐면 코르시아. 코르시아는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항공 부분에 관해서 이카오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항공 부분만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NDC 이행과 관련이 없게 항공 부분 섹터에 관해서 새로운 카본 마켓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카본 크레딧이라고 그런다면 이 크레딧이 이 코르시아에 가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카본 마켓이 있고 이거는 NDCA랑은 관련이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특히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중요하게 활용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조 협상이 너무 NDC 위주로 가니까 여러 로빙 그룹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근데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코르시아를 위해서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라고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프라이빗 섹터 입장에서 야 그럼 가가지고 크레딧을 내가 사든지 아니면 거기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코르시아에 갔다가 뭐 활용하는 그쪽을 다 NDC 이행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 가능해졌어요. ETS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EU의 경우에도 EU의 ETS하고 EU의 인벤토리랑 정합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ETS의 컴플라이언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ETS 이건 제가 몇 군데 제가 다른 문건들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decisively 그럴 거 아니죠. very likely 그런데 ETS에 우리나라를 염두에 둔 게 EU ETS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EU ETS 상의 컴플라이언스 목적은 그의 NDC 이행하는 컴플라이언스 목적과 관련성은 상당히 크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ETS 컴플라이언스 목적을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NDC를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요 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 other purposes라는 게 들어갔어요. other purposes. other purposes는 뭐냐? 그 다음에 다른 목적인데 예컨대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는 발런터리 마켓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발런터리 마켓은 뭐 NDC도 아니고 크로시아도 아니지만 그런 다른 어떤 미국에서 카본 마켓 자체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6.2조에서 이런 게 있고 자 6.4조에 가면 프라이빗 섹터에서 6.2조를 활용하실 때 이제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됐네? 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SOP나 뭐 OMG 적용 대상이 아니다. 6.2조 메커니즘은. 그거는 프라이빗 섹터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6.4보다는 6.2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6.2는 프라이빗 섹터가 디자인하는 게 아닙니다. 가버먼트가 디자인하는 거죠. 6.4 메커니즘은 여기는 CER을, 그러니까 6.4 ER, CER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메커니즘인데 여기는 이슈가 몇 개가 있다. CDM을 어떻게 트랜지션 할 것이냐. 그의 문제가 있고 OMG와 SOP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건요. 작년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올해 협상부터 여기 산림청에서 오셨지만 산림청은 올해 협상단에 반드시 이거 가서 팔로우업을 하셔야 돼요. 워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2, 3년 몇 년 동안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더 구체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CDM 제도에서 만든 CER은 아주 뭐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2013년부터 2020년이 CDM 사업 마지막 기간인데 그때까지 만들어진 CER은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뭐에 활용이 될 수 있죠? 모든 국가의 first NDC, 첫 번째 NDC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첫 번째 NDC는 언제냐면 20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절대 활용이 안 됩니다. 어떤 나라는 2000 벌써 작년에 NDC를 업데이트한 게 아니라 2차 NDC를 낸 나라도 있거든요. 두 번째 NDC, 그건 테크니컬리 구분하는 방법은 오늘은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차 NDC에만 활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양이 지금 다 보면은 이게 한 8년 정도 되는데 한 100 밀리언 톤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이게 활용이 100%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국제회사에서 보면 요거에 대해서 약간 크리티컬하게 봐요. 야, 이거 그렇지 않아도 CDM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크레딧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NDC에 활용, 진짜 국가들이 이걸 활용을 하면 되겠어? 아마 이걸 활용을 하면은 국제사회 NGO들이 많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런 점까지 다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발런터리 마켓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특모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작년에 제가 원래는 6조에도 보시면 트로드 앤디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아더 퍼포스라는 게 생겼고 아더 퍼포스 중에서 두 가지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인터내셔널 미리게이션 퍼포스에서 스콜시아 같은데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완전히 발런터리 마켓에 가는 경우인데 잘 보세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죠. 이건 제가 세계은행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또 이런 얘기는 진짜 믿으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일부러 아주 좀 공인신력이 있는 기구에서 만든 걸 가져왔습니다. 자, emission reduction generated through article 6.2, 6.4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6.4에서 만들어지거나 6.2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트랜스퍼 시키는 것만 아니라 거기서 제너레이트까지 한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조에 의하면 authorize를 호스트 국가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경우가 authorize만 되는 게 아니라
no host country authorize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authorize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프라이빗 섹터 입장에서 contribute to host NDC or finance contribution. 무슨 말이냐? 자, 저기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내가 태양광 산업을 열심히 뭐 CDM 사업과 같은 거를 뭐 하든지 뭐 6.4 메커니즘을 통해서 할 거예요. 해서 거기에서 6.4 ER이라는 크레딧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크레딧을 그냥 그 나라가 자 온실가스 줄었으니까 당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했던 인벤토리에서 활용을 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호스트 컨트리 카본 마켓 아니면 그 나라에 보니까 이 나라는 뭐 가지고 자기들이 ETS 시장을 만들어 자기 나라에서 그거를 활용해. 그럼 어쨌든 미리게이션 아웃컴은 인터내셔널 트랜스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스트 컨트리의 NDC에만 활용이 되는 겁니다. authorization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transfer for NDC compliance 아주 티피컬한 경우죠. 그렇죠? 6조에서 생각하는 아주 티피컬한 경우고 그리고 지금 글라스고에서 갑자기 들어간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s 코르시아 같은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요 프라이빗 섹터와 관련된 게 요거하고 요건데 여기 전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International transfer with corresponding adjustment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corresponding adjustment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호스트 국가에서 가지고 나올 때 그 나라 인벤토리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했으면 어디선가 플러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르시아 같은 경우는 코르시아 자체적으로 무슨 북키핑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하던가 그런 문제는 뭐냐? 발런터리 마켓. 이거는 국제기구에서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발런터리 마켓의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의견들이 좀 갈리는데 발런터리 마켓에 가면 처음에 트랜스퍼할 때 호스트 국가에서만 빼주면 되고 그 다음은 없어. 워딩이 그렇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더 많은 다수는 이것도 interest transfer with corresponding adjustment 어딘가 가서 써야 된다는 거. 즉 어떤 기업이 있어서 가나에 가가지고 예컨대 6.4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해서 그 나라 정부랑 또 뭐 어떻게 잘 우리나라 정부랑 잘 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30%를 가져오는데 이거를 그 기업이 딜을 하면은 가져와가지고 corresponding adjustment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가 가나랑 해서 그 기업을 도와주는 경우에 authorization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탄중기법을 보면 그거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시행령을 보면. 근데 어쨌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6조에 대해서 특히 프라이빗 섹터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corresponding adjustment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마지막의 경우에는 워딩 자체가 이행규칙에서 약간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어떤 추가 협상에서 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좀 더 클래리파이를 돼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거기를 주시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개도국 입장에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그룹들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6조가 만들어진 2015년부터 굉장히 다양한 국내 활동들 세미나뿐만 아니라 직접 에디오피아에서는 6조를 이행하기 위한 대규모 ODA 사업도 개발을 해가지고 이행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그룹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겨서 6조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서 제가 발제가 좀 길었던 듯 싶은데요. 6조에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세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파리협정 제6조의 정확한 의미와 또 풍성한 논의를 함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자로 모신 세 분께 좀 토론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서대로 김래연 박사님, 오채훈 박사님, 이충국 센터장님께 한 분씩 토론을 먼저 부탁드리고 또 다 듣고 난 다음에 정세영 교수님께 또 답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